어느새 시간이 흘러 이렇게 나이만 먹었네요. 남들은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을 거라는 말은 제 귀에 태평하게만 들려요. 남들 사는 대로 살 수 있는 것도 타고난 팔자가 좋아야 엇비슷하게라도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요. 형제가 8명인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른 집은 장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대학까지는 못 보내도 고등학교까지는 다들 보내잖아요. 우리 집은 심지어 제일 큰오빠마저도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저는 큰오빠 바로 밑에 맏딸이에요. 중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시내로 나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에 딸린 단칸방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랑 지내면서 거의 식모살이를 하다시피 살았어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돈 좀 벌어보겠다고 공장에 들어가기야 했지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는 어린애였으니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손도 느리고 매일 실수투성이다 보니 언니들이며 책임자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매일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붙어있겠다고 이것저것 시키는 일은 다 했어요. 언니들 속옷 빨래까지 했습니다. 그 시대에 세탁기가 있었겠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겠어요. 매일 쭈그리고 앉아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해대다 보면 손등이 다 까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서 쉬는 날 하루 집에 가면 동생이 하나씩 늘어나 있더군요. 어린 나이인데도 부모님이 참 싫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왜 자꾸 애를 낳나 싶어서요. 집에서 배울 거라고는 없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지만 어쩜 저렇게 무식하고 이기적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차라리 어릴 때 집을 떠나 밖에서 생활한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저런 집구석에서 평생 썩었다가는 절대 제 인생에 볕들 날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비록 매일 공장에서 시다 노릇이나 하고 식모처럼 밥 차리고 빨래하는 게 전부인 인생이었지만 꿈은 있었습니다.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 바라보는 다정한 남편 만나 결혼해서 자식은 딱 하나만 낳을 거예요. 운전면허도 따서 애도 학교에 데려다주고 멋지게 드라이브도 다니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제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10년 가까이 여기저기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버는 족족 집에 가져다 줬지만 20살이 딱 되던 해에 부모님께 선포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 테니 더는 제게 인사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는 아주 확고했거든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동생들은 다들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저와 오빠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더니만 시대가 변했다면서 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보내야 한다더군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가 벌어서 해야 할 일이죠. 제가 구박당하고 무시당하며 힘들게 번 돈을 부모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 언제부턴가 억울하더군요. 거기다가 툭 치면 저더러 오빠 장가까지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이 딱 떨어지더군요.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월급 외에 공장에서 조금씩 생기는 돈이 있었어요. 같이 살던 언니들이 공장에서 만든 옷을 조금씩 빼돌려서 따로 팔았습니다. 당시에 같이 살면서 제가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혼자 도맡아 했으니 언니들이 제게도 그 돈을 나눠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나쁜 짓도 하다 보면 느는지 언니들이 몰래 가져다 파는 옷 양이 점점 늘더군요. 그 돈이 제법 쏠쏠했어요. 돈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 집안일도 할만했고요. 그 돈은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로 몰래 모아뒀습니다. 근데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는 오빠 결혼할 때 저더러 좀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걸 안다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 돈으로 오빠 집을 사주겠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종이 세게 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도 들리는 것 같더군요.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절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부모님과 서로 모진말을 퍼붓고 집을 나온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만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살 생각을 하니 걸음이 다 가볍더군요. 완벽하게 혼자가 된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직장도 옮겼어요. 냄새나고 먼지나 풀풀 날리는 공장에서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수없는 언니들 챙기는 것도 지쳤고요. 저는 큰 물에서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서울로 올라왔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 아주 크고 세련된 옷가게에 취직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으로 아주 작은 새빵을 하나 얻어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건 다 샀어요. 혼자 사니 정말 좋더군요. 걱정할 것도 없고 챙겨야 할 것도 없으니 정말 자유로웠어요. 데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옷가게에서 항상 예쁘게 꾸미고 일하다 보니 남자들이 알아서 꼬이더군요. 저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한 덕분에 눈치가 빠르고 수완이 좋았어요. 거기다가 제가 생각보다 남자 꼬시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괜히 순진하게 한두 번 만나다 정들어서 남자 손에 이끌려 식장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실속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옷가게에 온 남자 손님들과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다 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 사는지, 차는 있는지 그 정도는요. 제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중산층 남자만 되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무조건 시집을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 딱 맞았습니다. 은행원에다가 서울 한 중심가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30도 안 된 남자가 승용차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중년 남자들도 차 한 대 갖고 있기 힘든 시대였는데 아주 대단한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라 쉽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이었죠. 있는 집이다 보니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더군요. 저는 진짜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고아라고 말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힘으로 힘들게 살았다고요. 그게 은근 남자들한테 먹히더라고요. 그래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게 어느 정도 포장도 되고요. 남편이야 이미 저에게 푹 빠져 있었으니 그런 저를 오히려 더 안쓰러워하며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부모가 죽은 게 네 잘못은 아니다만 그렇다고 중학교도 졸업 못한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4년제까지 졸업했는데. 어머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이 사람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데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야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맞춰가기 힘든 건데.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재덕 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만큼 제가 노력하고 살게요. 공부도 더 하라면 더 하고 시댁에 맞추라면 다 맞추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에 가보고 나서 더 욕심이 났어요. 그런 집에는 살면서 처음 가봤거든요.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전원주택 2층 집이요. 정원까지 있고 집안일 해주는 아줌마까지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만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보시고도 여전히 반대하셨지만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나이가 30이 넘어가자 시부모님이 조급해지셨나 봐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노총각으로 늙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시부모님께서 그러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워낙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서 걱정이 되신대요. 이것저것 잘 배워서 당신들이 원하는 며느리상과 가까워지면 분가를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눈에 들어 이 집의 당당한 며느리로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작은 괜찮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가방끈이 짧은 게 시부모님은 신경 쓰였는지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과정이라도 마치길 바라셨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일만 해서 책이라고는 담쌓고 살았지만 저도 제가 항상 초졸이라는 게 창피했거든요. 저는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땄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제게 차까지 사줬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운전하기 위험하다면서 사람까지 붙여서 연수까지 몇 개월을 시켜줬어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인 여유로움이라는 걸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살다 보니 이런 생활도 어느새 적응되고 지루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시부모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낳기 바랬지만 제가 좀 늦췄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 저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걸요. 아무리 집에 여유가 좀 있다고 해도 아이를 줄줄이 낳고 싶지 않았어요. 낳고 키우는 부모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형제가 많아봐야 좋은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남편만 봐도 그래요. 형제 없이 혼자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저에게까지도요. 그래서 남편 몰래 피임을 했습니다. 산부인 가서 피임 시술을 받았다가 얼마 전에 제거했어요. 사실은 더 오래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병원에 가보자고 하는 통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거하자마자 곧바로 아이가 생기더군요. 저는 장하게도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게 사실 많이 고민되고 걱정됐었는데 기뻐하는 가족들 얼굴을 보니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자식을 키우는 건 또 다른 행복이더라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매일같이 울고불고 잠을 자지 않아도 예쁜 건 말할 것도 없고 힘들게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아도 화가 나기는커녕 다른 거라도 먹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만 생각하며 살던 제가 자식이 생기니 달라지더군요. 누구보다 자식이 1등이었습니다. 저도 서서히 나이가 들고 자식이 생기니 많이 변하더군요. 제가 부족한 게 많다 보니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참고 살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살다 보니 그런 면들이 답답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었죠.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혼 초 시댁에서 살다 분가를 하긴 했지만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제 팔자에 내 집이 어디인가 싶어서 처음엔 감지덕지 했었는데요. 남의 돈 받으며 편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있는 집들이 다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댁은 남편이 버는 월급을 제가 관리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다니다 보니 남편이 월급 전부를 알아서 관리하고 제게는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따로 주셨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참견이 심했어요. 매달 1일이면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봉투에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달에 사용한 생활비 내역과 남은 돈을 확인했어요. 처음엔 저도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었습니다. 생활비로 쓰는 내역마다 일일이 잔소리를 듣다 보니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야 장보고 쇼핑한 내역까지 한두 마디 듣는 것뿐이었지만 아이가 생기니 시어머니의 간섭이 훨씬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낳은 제 아들인데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아들이 하고 싶어서 하게 해주거나 사고 싶다고 해서 사준 것까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저와 상의도 안 하시고 제 아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는 성실하게 공무원이나 은행원이 좋을 것 같다고 그쪽으로 보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면서 제 아들을 무조건 의사나 법조계 같은 전문 직종으로 키워야 한다고 야단이셨죠. 태권도 학원?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태권도가 웬 말이야. 당장 그만두고 수학학원이나 하나 더 등록해라. 지난번에 보니까 애가 영 너를 닮았는지 수학 문제 푸는 게 더디더라고. 타고난 게 부족하면 돈을 써서라도 하게 해야지. 아직 국민학생인데 운동도 하면서 뛰어놀아야 체력이 잡혀서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식하네, 배운 게 없네, 이렇게 소리부터 지르시니 주눅이 들었었죠. 얘가 이렇게 뭘 몰라요. 너는 이 동네 다른 엄마들은 안 보이니? 요즘은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공부는 다 맞춰놔야 돼. 하긴 부모 없이 컸으니 네가 뭘 알겠니? 어머니야말로 예전 어머니 아들 키울 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시대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진로 결정해도 안 늦어요. 하지만 계속 바보처럼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인데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가 다니고 싶다고 해서 학원 좀 보내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지 태권도 학원을 왜 보내냐고 난리. 아들이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해서 피아노 학원 좀 보내려고 하면 남자가 무슨 피아노 학원을 다니냐고 난리. 사사건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항상 제가 번 돈으로 살다가 일일이 잔소리를 듣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좀 뭐라고 하는 수준이면 저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까지 이야기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예 못하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남편과의 사이도 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 낳기 전까지 애들 가르치셨잖아. 애들 교육은 당신보다 어머니가 잘하니까 어머니 의견대로 해. 남편은 다른 건 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줬지만 부모님과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부모님 편을 들었습니다. 저희 시대에 결혼한 유부녀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바로 고부 갈등이에요. 시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시부모님 편만 드는 남편이 저는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 계셨던 게 언젠데 그때랑 지금은 완전 달라. 그리고 내 아들 내가 좀 알아서 할 수도 있지. 사사건건 저렇게 간섭하시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쿵 저러쿵 해도 우리가 부모님 도움 많이 받고 있잖아. 당신이 자꾸 어머니 말 안 들으면 아버지도 더는 우리 안 도와주시겠대. 남편도 처음에 제 말을 좀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더니만 시간이 지나자 본인도 가운데서 지쳤는지 결국은 저더러 시부모님 말을 들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또 달랐어요. 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동이나 취미생활보다는 공부를 더 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했지만 애가 그런 말을 알아듣나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제게 해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죠. 시부모님의 잔소리도 아들의 원망도 모두 다 제 차지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엄마가 그냥 해주면 되잖아. 나도 검은띠 따고 싶다고. 나도 다른 애들처럼 멋지게 피아노 치고 싶다니까? 아들은 제 마음도 모르고 졸라댔습니다. 저도 속상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시댁 몰래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받는 생활비가 아무리 넉넉하면 뭐래요. 제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데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 그 학원 보낼 돈만 되면 됐습니다. 그래서 옷가게에서 점심시간에만 잠깐 일을 했어요. 옷가게 사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언니라서 제 사정을 듣고는 일하게 해줬거든요. 예전에는 당연히 제가 일하는 걸 싫어하는 줄만 알았어요. 일을 쉬면 생활이 안 됐으니 절대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팔자 좋게 생활비 받으며 살다 보니 잠깐 몇 시간 나와 일하는 게 너무 좋더군요. 집에 있을 때는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해봐야 시부모님이랑 남편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시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무시하고 존중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대화도 줄었고요. 해봐야 재미없는 남편 회사 이야기만 주야장천 듣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게에서는 달랐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였어요.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죠. 착한 남편과 능력 있는 시부모님. 남들이 복에 겨웠다고 손가락질해도 사실 할 말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가정을 꿈꿨으니까요. 저도 가게를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집딸도 아니고 봉제 공장에 다니는 공순이도 아니니 가게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잘 이야기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은 없어도 착한 사람이라 제가 원하면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은행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자영업자들 대출해주는 거야. 일반 월급쟁이보단 돈도 못 벌면서 사장이랍시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메꾸기만 바쁘다고.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나 전에 옷가게에서 일할 때 얼마나 잘 팔았는데 단골도 많았어. 아들 학원비 벌겠다고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남편이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옷가게에서 일을 잘하는지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옷가게 하나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 아는 언니가 하는 옷가게 있잖아. 내가 생각만 있으면 언니가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했는데 그거 내가 해보면 안 돼?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안 그래도 제가 가게 일을 잘 봐주다 보니 사장 언니가 제가 생각이 있으면 가게를 하나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솔깃했죠. 지금까지 아들 키우고 시부모님께 잘했으니 저도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헛바람 넣었나 했더니만 그 아는 언니라는 사람이었구나.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옷가게가 장사 잘 되는 거라면 차장이 왜 남한테 넘기려고 하겠어. 자기가 하겠지. 그 가게 넘기고 언니는 다른 데다가 하나 더 차리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 언니 그 가게 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 당신이 돈이 뭐가 필요하다 그래. 나 돈 잘 벌지. 시부모님이 아예 집에서 놀라고 알아서 생활비까지 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 괜한 죄 버려서 부모님 눈밖에 나지 말고 얌전하게 애나 잘 키워.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남자라는 게 원래 결혼하면 변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남편까지 저를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언제는 제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하더니만 몇 년 새에 말이 싹 바뀌었더군요. 저더러 내조나 잘하면서 시부모님 비위나 잘 맞추라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갖기를 바랬으면서 저도 왜 여기서 만족이 되지 않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남편 말대로 돈 잘 버는 남편도 있고 능력 있는 시부모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숨통이 조이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정말 대출이라도 받아서 옷가게를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옷가게는커녕 이제 아예 파트타임으로 나가는 것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글쎄,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어요. 핏줄이라는 게 원래 끊겠다고 끊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 글쎄, 어떻게 알고 저희 큰오빠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공장에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 결혼식에도 왔었더군요. 오빠가 용케 그 친구를 알아내 제가 사는 집까지 알아냈더군요. 친정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투병 중이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셨대요. 내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결혼하고 나왔을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나왔는 줄 알아? 내 남편이랑 시부모님 다 내가 고아한 줄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나도 너 괘씸해서 절대 찾아올 생각 없었어.
근데 자식이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얼굴 딱 한번 보고 싶다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아니, 이 남자는 누구냐? 유부녀가 어디 대낮에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그날이 1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생활비를 주러 오시는 날이요. 갑자기 오빠가 나타나는 바람에 저는 정신없어 문을 제대로 안 잠갔나 봐요. 열린 문으로 시어머니가 그냥 들어오셨다가 저희 오빠를 보신 거죠. 오빠는 시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 불이 나게 설명했어요. 제 오빠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놀라신 거죠. 제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오빠라니요.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분명 제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놓고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날 밤 남편까지 집에 오고 나서야 오해는 풀렸습니다. 오빠가 남편과 이런저런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남편도 믿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20살 때 부모님과 절연하고 나와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내가 진작 알아봤다니까. 얘가 어른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나 하고 항상 제멋대로 굴고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만 부모랑 등까지 지고 살 정도면 독하디 독한 거였어. 제 사정 들으시고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야말로 제가 줄줄이 동생에 가난한 부모 딸려있다고 했으면 결혼 허락하셨겠어요?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고아라고 하니 뒤늦게라도 받아주신 거잖아요.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일 줄은 몰랐다고. 남편은 제게 실망했답니다. 아무리 부모가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해도 어떻게 부모 형제를 버릴 수가 있냐고요. 그런 사람과 가정을 만들었다는 게 후회가 된다네요. 후회되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남편도 결혼 전 제게 한 이야기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제가 어차피 만나지도 않는 부모가 좀 없다고 한 게 뭐가 대수인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말이죠. 남편은 은행에서 승진했습니다. 은행 본사로 가게 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야근에 회식에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저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아예 아내로 대하지도 않으면서 시부모님께 잘하기를 강요했어요. 남편이 그럴수록 저는 빗나갔어요. 아예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옷가게에서 일할 때 만난 사람들과 매일같이 어울려 다녔어요. 모임도 만들고 술도 먹고 신나게 놀았죠. 그제야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만 술에 취해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술이 좀 취하면 앞뒤 분간을 잘 못하더라고요. 취하면 취할수록 술을 더 먹었어요. 아들 학원 끝날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야 했는데 모임 사람들과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만 아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나와서 모텔까지 가고 말았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지겨워서 내팽개치고 싶었거든요.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에 핸드폰도 없을 때였어요. 아들은 학원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없으니 계속 기다리다가 학원에 부탁해 남편 회사로 연락을 한 거죠. 남편은 회의를 하다 말고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새벽까지 제가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까지 신고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사고라도 당한 줄 알고요. 그러다가 저와 모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다 연락이 갔고 그날 저와 그 남자가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딱 잡아댔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 사이의 신뢰는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남편은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해줄 수 없었습니다. 바람까지 피워놓고 뻔뻔하게 이혼도 안 하겠다고? 왜? 그 남자가 당신 물주는 못 해주겠대?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술에 취해서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여보. 나 제발 용서해줘.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정말 소름 끼쳐서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제가 이혼도 안 해주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자 결국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저 같은 여자에게 아들도 맡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에게 통하질 않았어요. 저는 하다하다 시부모님에게도 사정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엄마는 저잖아요. 제 아들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배 아파 나왔다고 다 어미가 아니야. 너 같은 어미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하루라도 빨리 둘이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별의별 소리를 듣고도 그 집에서 버텼습니다. 매일 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라왔지만 다 찢어버렸어요. 제 잘못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다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더군요. 남편이 얼마 전부터 웬 여자랑 제 아들이랑 식당에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한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었어요. 웬 여자가 시댁 거실에 다소곳이 앉아있더라고요. 제 아들을 옆에 앉히고요. 저는 순간 이상이 날아가 그대로 그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를 잡아 여자에게서 떼어놓더군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아직 제가 버젓이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주 메모찬 얼굴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아들 어미 없는 애로 키우고 싶어?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떠나. 그러면 위자료라도 몇 푼 챙겨줄 테니까. 그딴 거 필요 없어. 당신이야말로 저 여자 뭔데? 도대체 저런 여우 같은 애는 어디서 데려왔냐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과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여자더라고요.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래요. 저와는 근본부터가 다른 여자였죠. 그런 여자가 애딸린 유부남 뭐가 좋다고 들러붙었나 했더니만 미국에 유학 가기 전 남편과 한번 맞선을 봤었대요. 시부모님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여자 쪽도 좋아했는데 남편이 거절해서 이어지지 않은 사이랍니다. 마침 얼마 전 여자가 이혼하고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남편이 있는 은행까지 찾아왔대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어디서 포장하고 앉았어. 그래봐야 당신 유부남이고 저녀는 상간녀야. 어디서 마누라가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아들 앞에 저런 년을 들이대. 아이고 저거 무식한 거 봐라. 내가 어쩌다 저런 거머리 같은 년을 며느리로 얻어서는. 네, 어머니 저 거머리 맞아요. 나는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그렇게 계속 불륜 저지르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해. 저는 절대 이혼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며 시아버지까지 매일같이 찾아와 제 아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해달라고 했지만 해줄 수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엄한 년한테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떻게 해서든 너랑 결혼한 건 말렸어야 했는데 결국은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치는구나. 어머니 됐어요. 저런 여자랑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이혼해주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지금처럼 떨어져서 남녀으로 살면 되니까.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너랑 나는 남남이어도 상관없지만 내 아들 못 줘. 내 아들 내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 내팽개치고 바람 피우다 걸린 게 어디서 아들을 내놔라 말아야. 네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어떻게든 아들이라도 데리고 나오려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작정하고 저를 내쫓았는데요. 제가 살던 집도 저 모르게 팔아버려서 하루아침에 갈 데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위자료라도 주겠다는데 남편 하는 짓이 괘씸해서 저는 절대 이혼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불려시 같은 년이 남편이랑 곧바로 살림을 차릴 텐데 그 꼴만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에 남편이 바로 그 상간녀랑 아예 합쳤다네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낳기만 하면 엄만 줄 알아? 아들 버려두고 연락도 한 번 안 하면서 이혼까지 안 해주면 어쩌자는 거야? 진주 씨가 우리 아들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고 자기가 친아들처럼 잘 키워주겠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해. 웃기고 있네. 그 여자가 당신이나 내 아들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아? 그게 다 당신네 집 돈 보고 그러는 거야. 네가 그런 년이니까 세상 다른 여자들도 다 너랑 똑같은 줄 알아? 우리 진주 씨는 너랑 달라. 너보다 우리 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엄마 되어줄 거라고. 그깟 상간녀가 뭐가 대단하다고. 남편은 우리 진주씨 아주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금방 제 아들 찾으러 갈 테니 기다리라며 남편에게 자신있게 퍼부었지만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야 돌아갈 친정도 없으니 처음부터 혼자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부모님과 인연 끊고 집을 나왔을 때와 사정이 같았습니다. 제 수중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서 옷가게에서 일했어요. 겨우 저 하나 누워 지낼 수 있는 방 안에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얼른 돈을 모아 아들을 데려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 고생하니 돈이 좀 모이더군요. 작은 지하 월세방 하나 구하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옷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옷가게는 곧잘 장사가 됐습니다. 수중에 돈이 생길 때마다 저는 아들에게 옷이며 신발이며 이것저것 사서 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제가 어떻게든 홀로 서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던 사이 아들은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아들 학교 앞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끔 전화통화야 했지만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야자한다길래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나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아들이 저를 보고는 당황하더라고요. 아들 친구들도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이모가 학교 앞에 웬일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서운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 친구들이야 그 상간년 연을 친엄마로 알고 있을 테니 제가 엄마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졸지에 엄마가 둘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애써 밝은 얼굴로 이모가 지나가는 길에 데려다 주려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내심 안심하는 것 같더군요. 그날 아들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아들은 제게 미안해서인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여자친구가 잘 해주냐고요. 제 말에 아들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아빠 여자친구가 아니고 이제는 새엄마야. 새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도 진짜 아들처럼 잘해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저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을 정도로 가슴이 아렸지만 차마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웃으며 다행이라고 새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는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 찾아가긴 했지만 먼 발치에서 몰래 보고 오곤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해줬어요. 자식 얼굴 보고 나니 제가 고집 피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차피 이미 아들은 그 여자를 새엄마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혼을 안 해줘봐야 뭐 하겠어요. 저는 이혼을 해주면서 남편에게 조건을 한 가지 걸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아무 때고 만날 거고 전화도 제가 하고 싶으면 수시로 하겠다고요. 아들도 이미 다 컸으니 남편도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이혼녀의 삶을 살았어요. 옷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남자도 많이 만나고 연애도 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들과는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연락하며 지냈어요. 제 아들이 의사가 됐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전문직 노래를 부르시더니 결국은 의사를 만드셨더라고요. 의대부터 인턴 레지던트 생활하는 동안 워낙 바쁘다 보니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1년에 한 번 한약을 지어 보내거나 용돈을 조금씩 보내주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당시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일하다 다쳐 무릎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아들이 의사이니 연락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다쳐 수술하는데 아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할 수 있나 해서요. 엄마, 우리가 아무리 어릴 때 헤어져 살았다고 해도 그렇지. 엄마 남자친구 수술까지 부탁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아는 친구라니까. 그리고 아들, 너희 아빠가 재혼해서 새엄마랑 사는 건 괜찮고 엄마가 남자친구 사귀는 건 싫어? 새엄마는 다르지. 친자식도 쉽게 버리는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 날 친자식처럼 키웠잖아. 아들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크면 클수록 제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절실히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저만 나이 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됐더군요. 결혼할 여자는 같은 의대를 나오고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엄마라고 해준 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물이라도 해주고 싶어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은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저는 예전에 아들 학교 앞에 찾아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 될 아이가 저의 존재에 대해 모르냐고요. 그러자 아들이 그건 아니랍니다. 친엄마가 계시고 지금 어머니는 새어머니라고 이야기했대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더 고마웠던 건 아들이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한번 인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처음엔 아들에게 결혼 선물만 해줄 수 있어도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를 보니 욕심이 나더군요. 제가 낳은 제 아들인데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들에게 결혼식 날 가고 싶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건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아들 결혼식에 너무 가고 싶어서요. 그 생각이 너무 강했나 봐요.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괜한 욕심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진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제 사정을 다들 알다 보니 제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축하도 해주면서 동시에 위로도 해줬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에도 못 가는 어미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술을 적당히 마셨어야 했어요. 속상한 마음 반, 기쁜 마음 반 섞인 탓에 조절하지 못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진탕 취해버렸습니다. 저는 절대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가고야 말았어요. 술집을 나와 그대로 제가 예전에 살던 집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상해서 이대로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상해서 이대로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왜 내가 혼자서게 못 앉아? 당신 젊어서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더니만 결국 노망 난 거야? 왜 이래? 뭐, 노망?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람 피운 건 잘못했지만 뭐 나만 잘못했어? 당신도 저 여자랑 나 몰래 바람 피운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 말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바람 피운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시작은 내가 했지만 너희 아빠도 나랑 똑같아. 마누라가 잠깐 한눈 좀 팔았다고 자기도 똑같이 바람 피웠다니까? 그 상간녀가 바로 네 새엄마야. 불쌍해서 아들 좀 만나게 해줬더니 이 옆에 내가 어디서 고마운지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려. 아들, 너희 엄마 말 듣지 마. 내가 말했지.
너희 엄마 입에서 나오는 소리 다 거짓말이라고. 물론 제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아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진실만을 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 아들 결혼식에만 참석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었어도 아들 친엄마라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 말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의 생각이 중요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가 네 결혼식에 가면 안 되느냐고요. 아들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만 재수없는 상간녀 그녀는 얼굴을 바라보더군요. 착한 제 아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키워준 저 여자가 마음에 걸리나 보더군요. 엄마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도 새어머니가 내 혼주석에 앉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엄마가 나를 낳아주기야 했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건 새어머니야.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기엔 배알이 꼴려서 안 되겠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미친 여자가 늙어서까지 따라다닌다고 소리까지 치면서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또 쫓겨났지만 도저히 속이 뒤집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복수하기 위해 아들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소주를 한 병 비우고 미리 준비해둔 예쁜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양가 어머니가 화촉 점화를 하려던 순간 저는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웃기고들 있네. 내가 신랑 엄마거든?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서 있는 그 상간녀년을 무대 위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뛰쳐나와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미쳤냐고요. 그래, 미쳤다. 완전히 미친 김에 내가 한 가지 더 알려줄까? 네 아들이 진짜 네 아들 같아? 웃기지 마. 내 아들이랑 너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제 말 한마디에 결혼식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가슴속에 꽁꽁 숨겨 있었던 울분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사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예 틀린 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 미친 옆에 내가 노망이 난 게 맞네. 맞아! 사실 제가 바람 피운 건 그때 한 번뿐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몇 년 되지 않아 운전 연수를 배우던 중에 제게 운전을 가르쳐줬던 선생님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남편이 착하고 성실하기야 했지만 저는 남편과 사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주변의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이 갔어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나면서 피임 시술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피임기구를 제거하고 나서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의 자식이 아니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하늘은 제 편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만났던 불륜남이 남편과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나서 특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하면서도 굳게 믿어버렸어요.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가슴속에 알게 모르게 그 불안이 남겨져 있었나 봐요. 술기운과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나쁜 엄마였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주겠다고 제 자식 가슴에 피멍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지금까지도 잊히질 않네요. 원망과 수치심으로 뒤덮여 있었죠. 저는 그 사고를 쳐놓고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에게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서였습니다. 그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야. 내 아들이 이제는 다시는 당신이랑 만나지 않겠대.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무덤을 제가 파고 말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을 보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파렴치한이라도 일말의 양심은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매일매일을 후회하며 치욕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면서요. 저는 정말이지 우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뜻대로 되지 않네요. 아등바등 사람처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이 이렇게 처절하게 볼품없는 팔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보 같은 저의 긴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앞둔 30대 후반의 돌싱녀입니다. 저에게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했고 또 위험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용기를 내어 털어놓는 이야기이니 미숙한 글솜씨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떻게 이혼녀가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서울은 아니지만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큰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던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많이 가난한 것도 아니어서 남들 다니는 피아노 학원, 주산학원, 서예학원 등을 다니면서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사히 중고등학교를 졸업해 제 고향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회사 생활에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 막상 출근을 하자 다들 친절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의외로 제가 주량이 세서 회식 자리도 즐겁게 잘 넘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편의점이며 빵집 아르바이트 등을 해보긴 했지만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 생활은 처음이라 저축 계획도 세우고 용돈으로 치마 정장이나 바지 정장 등을 쇼핑하면서 나름 신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에서 저는 회계부에 있었는데 가끔 마케팅부와 합동 회식을 하고 나면서 마케팅부 신입사원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어렸던 그 남자 직원은 저에게 취미가 뭐냐고 해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자 그럼 같이 영화관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마케팅부의 연하남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하다가 하루는 맛있는 보쌈집이 있다고 해서 굴보쌈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소주를 시켜서 저도 못 먹는 술이지만 그날따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같이 마시다 보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군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 몸을 못 가누자 그는 걱정을 하면서 잠시 쉬고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근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잠시 쉬어간다는 말에 숨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였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땐 그 사람이 제 곁에 옷을 거의 입지 않고 누워있는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물론 사귀는 사이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경솔했던 것은 아닐까. 이대로 이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곧 잠에서 깨서는 저에게 같이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제가 더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생애 첫 연애를 회사 동료와 하면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렇게 밤을 보내고 얼마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몸이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요. 그러고 보니 이번 달 생리를 건너뛰었다는 게 번뜩 생각이 나더군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근처 약국으로 뛰어가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2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다가 일단 근처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초음파를 해보니 임신 6주더군요.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임신 소식을 말했고 그 사람은 아기를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배가 불러 하는 결혼이었지만 저는 웨딩 플래너와 열심히 상담하며 식장도 잡고 웨딩 촬영도 하면서 특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애썼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고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로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오키나와 해변에서 새로 산 비키니를 입고 조금 나온 배를 만지면서 수영을 하던 그때 그 행복한 기분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저의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출산을 앞두고 1년 휴직을 하게 된 저에게 딸기를 사다 주기도 하고 선물이라며 장미를 한 송이 사오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 낡은 주공 아파트 전세를 얻었지만 나날이 불러오는 배를 만지면서 곧 태어날 아기에게 말을 걸고 남편과 함께 아기 이름을 지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나 서로 너무 짧은 시간 만남을 가져서인지 그런 꿈 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잘하려고 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는 친구들 모임만 5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면 새벽 4시, 5시가 되어야 들어오기 일쑤였고 술만 마시면 저에게 왕노릇을 하면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술이 깼을 때 술 자제 좀 하라고 술을 먹고 시키는 것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때뿐이었죠. 산달이 다가오자 저는 남편에게 이번 달만큼은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니 술자리 모임을 가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알았다고 하고서는 그 말을 까먹은 듯 또 약속을 잡더군요. 저는 너무 섭섭했지만 그래도 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오겠지 생각하며 직장일이 힘들어서 술 한잔 하나보다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쩐지 예정일을 앞두고 배가 땡겨오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아직 1달이나 남았는데. 저는 애써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편히 가지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임에 나간 남편이 오지 않아 저녁을 혼자 챙겨 먹고 잠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갑자기 다리 쪽이 뜨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혈이었습니다. 저는 피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정신없이 당겨오는 배를 부여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화기로 119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는 긴급 수술을 하게 되었죠.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동의를 해줘야 할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서 달려와 사인을 해주셨죠.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고 수술 후 깨어나 보니 남편은 그때서야 고주망태가 되어 병원으로 왔더군요. 병원 의자에 기대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고 또 여자로서 가장 힘들고 또 행복한 순간에 술에 취해 있는 이 사람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너무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석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예쁘고 또 예쁘더군요. 이래서 어른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며칠, 조리원에 며칠 산후조리를 하고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 후로 저의 독박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혼자 오롯이 아기를 다 케어하는 것을 요즘 그렇게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가 육아와 살림을 맡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은 남녀평등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 저는 당연히 조금은 남편의 몫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저 역시 일을 아예 그만둔 것이 아니라 1년 휴직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언제부턴가 집에 오면 응애응애 밤낮 없이 울어대는 갓난쟁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회사 일 스트레스를 네가 알기나 하냐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데 집이 왜 엉망이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우는 아기를 혼자 돌보느라 편하게 머리 한 번을 못 감고 화장실조차 편히 가지 못하고 아기를 안고 볼일을 보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제 끼니도 못 챙겨 먹기 일쑤였고 설거지통에는 채 씻지 못한 아기 젖병이 가득했죠. 그렇게 1년을 아기가 통잠을 잘 때까지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손목은 이제 보호대 없이 아기를 안을 수 없을 만큼 상했고 아기띠를 너무 해서 척추 5번에 협착이 생겼다고 했고 잇몸에는 풍치가 왔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온몸이 아팠고 모든 것이 너무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가끔 친정엄마가 들여다보러 오시면 저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키며 겨우 한숨 돌리곤 했죠. 한 번은 머리도 감지 못하고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에 미용실을 갔더니 미용사가 그러더군요. 머리 안 감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니시냐고요. 딱 봐도 미혼의 젊은 미용사 아가씨더군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눈물을 글썽였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를 못 감는 애엄마 사정을 몰라주는 게 서러워서요. 어쩌다 내가 머리 한번 편하게 못 감는 신세가 되었나. 그렇게 제 가슴에는 서러움이 쌓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는 같이 노는 죽이 맞아 즐겁고 좋았던 사람인데 결혼 후 의무가 늘어나자 조금이라도 본인 힘든 일이나 희생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정이 떨어지더군요. 시댁에서는 막내라 그렇다고 감싸기만 하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새로 전셋집을 옮겨서 집들이 겸 남편 친구들이 왔던 날이에요. 저는 아기 때문에 피곤해서 일찍 아기를 재우러 방에 누웠다가 아기가 겨우 잠들자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해야겠다 싶어 다시 거실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야야, 너 그때 걸렸냐? 뭐? 언제? 왜 그때 말이야. 아기 태어나던 날 우리 같이 노래방 갔었잖아. 아, 그날 진짜 물이 죽였는데, 그치? 당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애 낳던 날 노래방을 갔던 거였어? 아, 여보, 그게 아니라. 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 남편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정말 사지가 벌벌 떨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하혈로 쓰러져 수술 동의를 해줄 사람이 없어 시부모님이 달려오시고 남편은 오리무중이었던 그날, 남편은 축구팀 동호회 친구들과 고깃집을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를 가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회사에서 승진한 형이 있어 기분 좋아서 그렇게 마시다 보니 배터리가 나간 것도 몰랐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불러 놀았던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술과 친구만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여자가 있는 그런 곳에 간다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기에 갑자기 남편이 사람같이 안 보이더군요. 어떻게 자기 새끼 품은 아내가 아파서 남편을 찾을 때 폰까지 꺼놓고 여자들과 유흥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정말로 사람에게 깊은 실망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남편이 저에게 한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아기가 너무 어리기에 그날 일을 잊으려 애쓰며 남편과 잘 지내보려 했지만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런지 말 한마디가 곱게 안 나가고 남편의 모든 것이 짜증나고 보기가 싫었습니다. 계속 짜증을 내고 시비조로 구는 저를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고 급기야 남자가 노래방 중 간 걸 가지고 왜 난리를 부리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다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본인이 이혼당할 상황인데 자기 잘났다고 펄펄 뛰는 꼴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좋은 낯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며 남편과 더는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저희 부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어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기에 양육권, 친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졸지에 저는 돌이 다 된 아기를 둔 돌싱이 되었죠. 그전에는 주변 지인 중 누군가 결혼 몇 년 만에 아기를 데리고 이혼했다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어지간하면 좀 참지. 아기도 있는데 이혼해서 어떻게 사나? 남자들 사고 치는 게 한두 번이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도저히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고 정이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하루도 더 살 수 없더군요. 그저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아기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에게는 복직할 회사가 있었으니까 먹고 살 문제도 해결 가능했죠. 그러나 사내 커플이었기에 이혼 후 복직을 하니 저를 바라보는 사내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 모든 시선은 저를 향하고 저의 모든 행동이 이슈가 되더군요. 남편이 회사 내에 친한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텨보려고 했지만 녹록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예전 같이 일하던 사수가 소개한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해줬죠. 병행 수입 업체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병행 수입하고 중국 청도로 가서 물건을 떼오는 그리 크진 않지만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내실 있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일에 매달릴수록 회사에서 제 업무의 비중은 더 커져갔습니다. 필사적으로 열심히 일한 덕에 제법 인정을 받게 됐죠. 이제 중국 청도에 가서 중요한 물건을 픽업해 올 때 대표님은 저를 대동하시곤 했어요. 제 조언이 물건 고를 때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게 여느 때처럼 청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출장에서 돌아오는 것은 저 혼자였어요. 대표님이 급한 일정이 있으시다고 먼저 한국으로 가셨고 저는 나머지 일들을 마무리하고 혼자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마무리 지을 잔업이 있었는데 분명히 챙겨온 줄 알았던 노트북 보조 충전기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빨리 작업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큰일이었어요. 많이 당황한 나머지 허둥대는 저에게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제 거 쓰실래요? 핸드폰하고 충전잭이 같죠? 고개를 들어보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분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배터리를 빌리며 보니 180cm가 다 되어 보이는 건장한 근육질 체형에 쌍꺼풀이 없는 눈이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그 남자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호감이 가더군요. 그래도 어차피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물을 용기는 없어서 그냥 보조 배터리로 노트북에 급한 업무를 마친 후 조용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속을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견과류 한 봉지를 내밀면서요. 아, 이거 간식인가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출출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공항 내려서 같이 밥 먹을래요? 아, 네? 밥이요? 뜻밖에도 그 남자분은 선뜻 저에게 배고프지 않냐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얼떨떨했지만 배가 고프기도 했고 그분과 그냥 헤어지는 게 아쉽기도 해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둘 다 중국에서 며칠 있었다 보니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 삼겹살을 먹으러 갔죠.
제가 자주 가던 단골 가게였는데 그 집은 칼집을 낸 숙성 삼겹살과 같이 먹는 김치 칼국수가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한국에 막 돌아와 먹는 삼겹살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분은 중국을 오가며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중국 쪽에서 자본을 들여와서 제주도며 한국에서 건물을 짓고 펜션 사업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인상의 재력가라 인기 많으시겠다고 하자 그 남자는 일만 해서 아는 사람도 없다고 멋쩍게 웃더군요. 저는 그 웃음이 순박해 보여 더 정이 갔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업무를 본다는 점에서 저희는 동질감을 느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술이 들어갈수록 즐겁고 또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이더군요. 그렇게 즐거웠던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그분은 또 보자며 자신의 명함을 줬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키우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분은 재력가답게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데이트를 할 때면 예약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고급 식당으로 절 데려갔습니다. 때로는 선물이라며 명품을 사주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거절하기도 하고 무리해서 저도 대접을 하기도 했는데 그분은 이런 걸 돌려받으려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고 그저 웃는 모습이 좋아서 그렇다고 쑥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리고 괜찮다면 서로 부담 없이 남친, 여친 하자고 조심스레 제안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처지가 아기도 있고 돌싱인 입장이라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그분은 다 괜찮다고 이 나이 때쯤 되면 그런 거 신경 쓸 일도 없다며 제 마음을 편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3살 연하였던 전 남편과는 달리 5살 연상이라 실제로 듬직하고 제가 많이 의지할 수 있어서 좋더군요. 그렇게 사랑을 쌓아가면서 저는 제 외모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일하랴 데이트하랴 바쁘긴 했지만 친정엄마도 활기찬 딸의 모습이 좋아 보이셨는지 아기 많이 돌봐줄 테니 좋은 사람 같은데 잘 만나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남자친구는 짓고 있는 펜션 부지를 보여주겠다면서 겸사겸사 데이트하자며 저를 제주도 별장으로 초대했어요.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이용도 할 수 없는 최고급 숙박업소더군요. 저는 이제 아장아장 걸으며 옹알이를 한창 하는 딸아이를 그때 처음으로 데리고 갔어요. 남자친구도 아기를 보고 싶어 했고 오랜만에 제주도를 가는데 딸에게도 좋은 경치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엄마뿐 아니라 좋아, 싫어 등의 말도 잘하고 아장아장 잘 걷는 3살 딸아이의 부쩍 자란 모습을 보니 지나가는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일하느라 아기 곁에 많이 있어주지 못했다는 슬픔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항상 모든 생각의 끝에는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인지 미련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지금 내가 혼자였다면 더 외로웠겠지 싶었죠. 남자친구가 옆에 있고 또 그 사람 형편이 나쁘지 않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사실 제주도를 오기 전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밤 11시에 저희 집 앞에 왔다면서 잠시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찾아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옷매무새를 만지고 마침 그날 자고 가시기로 했던 친정엄마한테 아기를 부탁하고 집 앞에 있는 남자친구의 차로 갔어요. 남자친구는 잠시 드라이브를 하자더니 저를 근처 호숫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혜영 씨가 제 마음속의 첫사랑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 너무 부끄럽고 웃기지만 진짜 너무 설레고 혜영 씨가 좋아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말과 함께 남자친구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것이 분명해 보이는 빨간색 반지함을 꺼내더군요. 결혼 반지로 잡지에서만 보던 그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총각인 이 사람이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나는 아이가 있는데 등등 여러 생각이 스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로맨틱한 상황에서 마음 편히 행복할 수 없는 제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성의를 생각해서 반지는 받아주겠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보자고. 일단 제 딸을 같이 키울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안 그래도 제주도에 초대할 때 딸아이를 함께 보고 싶다고 같이 데려왔으면 한다고 말하더군요. 제주도 관광도 하면서 제 딸과 친해지고 싶다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사무실 일을 제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와 미래를 함께할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딸이 마음 한켠에 걸리기도 해서 싱숭생숭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제주도의 고급 숙박업소에서 딸아이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딸아이는 낯을 많이 가리지 않고 어린이집에서도 잘 적응하던 외향적인 아이라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딸이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초면인 사람도 잘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 아니, 시저. 지호야 안녕? 아저씨가 목마 태워줄까? 딸은 남자친구가 다가오자 팔다리를 휘저으며 난동을 부리다가 그만 옆에 있던 주스컵을 쏟아 남자친구의 바지를 버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어요. 비싼 옷만 사입고 세탁에도 몹시 신경을 쓰는 걸로 아는데 우리 애가 주스를 쏟아버려서요. 그 후로도 딸은 남자친구에게 인사도 하기 싫다며 계속 울어제끼는 것이었어요. 남친이 딸아이를 위해 사온 장난감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평소 한장을 하는 간식을 내밀어도 딸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급 숙소까지 마련해주고 호의를 베푼 남친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딸이 야속했습니다. 등에서 약간 식은땀이 나더군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아기들이 어리니 그런가 보다 하면서 원래 자기가 눈썹이 진해서 무서워 보이는지 애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웃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업무상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숙소에서 쉬고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따 같이 펜션 짓는 부지에 가보자고요. 저는 딸아이가 너무 자지러지게 울어서 혹시나 하고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마가 너무 따뜻한 것이 열이 있더군요. 급하게 택시를 부르고 근처 소아과를 갔더니 아기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열 경기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약을 먹이고 많이 안아주고 푹 재우고 아무데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숙소로 돌아와 아기를 간호했습니다. 열이 끓는 아이를 간호하면서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남자친구를 만들고 연애를 하면서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을 돌보지도 못했구나. 이 아이를 잘 키워내는 일이 우선인데 순간 달콤함에 빠져서 엄마로서의 본분을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딸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엄마에게 아빠가 아닌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이 싫어서가 아닐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약한 이 아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했구나 반성이 되더군요. 지금은 재혼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 딸을 더 챙길 때라는 마음이 아픈 아이를 보고 있자니 확고해지더군요. 뭔가 울고 있는 딸을 보는데 내 눈에 쓰여져 있던 콩깍지가 확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연애만 하고 싶다고, 내가 잠시 당신이 너무 좋아서 엄마라는 본분을 잊었다고, 아기에게 좀 더 신경 써주고 서서히 아기가 우리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남자친구는 미묘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더니 하는 수 없다는 듯 자신이 좀 더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약을 먹고 딸아이가 잠들었으니 룸서비스로 와인과 스테이크를 시켜 못다한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딸아이 때문에 외출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고급 와인과 입에 살살 녹는 한우 스테이크를 씹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참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친이 급한 전화를 받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내는 거였어요. 아니, 김 실장,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해? 내가 저번에도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무슨 방법이 없겠어? 언제까지라고? 알았어. 일단 내가 알아볼게. 그러고는 전화를 끊더니 아무 말도 없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그저 와인만 들이켰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혹시 뭐 도울 일이 없냐는 말과 함께요. 한참을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남친은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일이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외국어로 돈을 붙이는 것에 제한을 둬서 돈이 묶여서 한 달 정도 융통할 1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넌지시 저에게 혹시 돈이 없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보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은 현실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돈이라면 도움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남친은 비상 상황이라 1, 2천이라도 좋으니 당장 좀 돌려달라 하더군요. 남자친구 본인 돈도 묶여 있는데 정 안 되면 그거라도 깨야겠다고 하면서요. 전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융통할 자금이 없는 것이 좀 이상했지만 뭐 1,000만 원 정도는 그동안 저에게 선물 공세했던 명품 선물들 가격 정도 되는 돈인지라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내일 집으로 돌아가면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많이 급한지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은 안 되냐고 했지만 제가 게으른 탓에 공인인증서 갱신 기간이 지나 은행으로 방문해야지 이체가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둘러보기로 한 펜션 공사 현장에도 가보지 못하고 종일 아기 간호만 하다가 그냥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남친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제주도 여행이었는데 남자친구도 무척 아쉬워했지만 아이가 아팠으니 별 수 없었죠. 간신히 아픈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에 걱정이 된 저희 친정엄마가 집으로 와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행에 간다고 나서려고 하니 엄마가 나가는 김에 백화점 좀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다음 주에 동창회에 갈 건데 마땅한 가방이 없다며 남자친구가 선물했던 가방을 내보이며 이거 딸아이가 끌고 다니며 놀다가 가방 가죽 모서리가 끼었다고 AS 받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은행 가는 길에 들르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죠. 은행 가는 길에 백화점이 있어 먼저 들러서 가방 브랜드 매장을 찾아 AS 접수를 했습니다. 평소 명품을 즐겨 쓰지 않는 저이기에 으리으리한 매장이 좀 기가 죽기도 하고 어쩐지 어색해서 쇼핑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구경하며 엉거주춤 서 있는데 곧 있으면 접수가 끝난다고 기다리라던 직원이 당황한 얼굴빛으로 매장 총괄 책임자를 데리고 오더군요. 그러더니 그 매장 매니저라는 사람이 저를 보면서 고객님, 이 가방은 죄송하게도 저희 브랜드 제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는데 직원은 앵무새처럼 저희 본사 제품이 아니니 AS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럼 가품이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처음 저를 응대한 직원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익숙치 않은 명품 매장에 기가 죽었는데 물건이 가품이라는 소리를 듣자 무시를 당한 기분이 들어 화가 나더군요. 당장 그 길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가서 직원들의 응대 태도에 실망했다고 클레임을 걸고 가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어서 명품 감정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제 남자친구가 가품을 사서 저에게 선물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바로 전화를 돌려 찾아간 명품 감정하는 곳의 감정사분은 가방을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이 가방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S급이긴 하지만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확실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감정사분은 선물 받고 오시는 분들 중 가품이 덜어 있는데 가방을 잘 보시면 바느질 마무리 부분이나 로고 염색 등이 정품과 미묘하게 다르고 가죽의 결이 정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마침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도 빼서 감정을 부탁드렸어요. 감정사분은 반지를 돋보기로 세밀히 살펴보더니 시리얼 넘버의 숫자나 각인이 정교하지 못하고 이 브랜드는 로즈골드 색상이라도 사실상 옐로우 골드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반지는 너무 로즈골드빛이 강하다며 역시 가품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명품 감정하는 곳을 나와 한참을 길에 앉아 있었어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동안 보여준 재력으로 볼 때 가품을 살 리가 절대 없는 사람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다들 가품이라고 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이 가품까지 사서 진품인 양 저희 환심을 살 필요가 뭐가 있었을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그런 사치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졸랐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남친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혜영 씨, 별일 없죠? 점심 먹었어요? 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저는 잠깐 볼일 보러 나왔어요. 그런데 혜영 씨, 혹시 오늘 안에 1,000만 원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말하기 참 민망하긴 한데 한 2주 정도면 중국에서 돈 넘어올 거예요. 네네. 지금 은행으로 가고 있어요. 돈 붙이고 연락할게요. 그런데 전에 사준 토드백 있잖아요. 그거 백화점 AS 되는 거예요? 그 가방은 갑자기 왜요? 딸아이가 모서리를 긁어서 수리 맡기려고요. 그게 내가 홍콩에서 산 거라 국내에서는 AS 안 될 거예요. 비싼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써요. 내가 다음에 더 예쁜 거 사줄게요. 저는 남친의 대답에 당황한 나머지 알겠다고 지금 돈을 붙이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브랜드 매장에 전화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매장에서는 우리는 글로벌 브랜드라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설령 홍콩에서 샀더라도 정품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AS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품을 선물해서 환심을 사고 심지어 내가 솔직히 물어봤음에도 홍콩에서 사서 안 된다는 거짓말을 하다니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저는 그 후로 남친의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남친 역시 제가 하루 이틀 전화와 문자, 카톡을 피하자 거짓말처럼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해서 그랬을까,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왜 가품을 선물했냐고 물어봐야 하나 등등 많은 고민을 했지만 계속 연락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는 없는 번호라고 하니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친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받은 명함과 전화번호 뿐이었어요. 정확한 집조차 알지 못했죠. 그런 상태로 저는 몇 달이라는 시간을 마음의 상처와 허무함을 안고 지냈습니다. 도무지 사랑이란 존재를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사라진 그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하루는 그가 그리웠다가 하루는 밉다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혜영 씨죠? 여기 서울 서초 경찰서인데요. 혹시 김남현 씨 아시나요? 김남현, 남자친구의 이름이었어요. 제가 한때 사귀었던 사이라고 하자 전화를 하신 형사분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더군요.
우연히 비행기에서 만났고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했으며 빌려준 돈은 없다고 하자 형사님은 정말 다행이라며 당하기 직전에 잘 피하셨다고 하더군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런 수법의 일종이라고, 여자 꽃뱀이 살랑거려서 남자들 돈 빼내는 것처럼 요즘은 돈 많은 남자인 척 훈훈한 외모로 접근해서 결혼하자고 달콤한 말을 하고 돈을 잠시 융통해달라고 사기를 친다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남현이라는 이름도 가명이고 그 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과거에 호스트바에서 일한 적이 있는 백수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경찰이 쫓던 차에 휴대폰의 통화 목록을 입수해 저에게 연락하신 거라고요. 저처럼 그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럴 뻔한 여자들이 10명이 넘는다면서 조심하라고 당부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통화하면서 느낀 그 쎄함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가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딸은 뭘 알았는지 그 사기꾼 남친을 보자마자 울어제끼고 또 그놈이 진품인 것처럼 속여 선물한 문제의 가방을 긁어 가품인 것을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을 날릴 뻔한 위기를 겪고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애써 잊어가며 회사 일과 아이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 놈이 몇 달 만에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잘 있었어요, 혜영 씨? 나 회사 일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당분간 중국에 있으려고요. 그때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저기요, 회사 일이요? 호스트시라면서요. 이름도 가짜라면서? 내가 돌싱이라니까 만만했어요. 명품이라곤 써본 적도 없으니 가짜 사줘도 모를 것 같았냐고. 이 나쁜 자식아. 뚜. 제가 대뜸 소리를 지르자 그 사기꾼 자식은 빛의 속도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그 형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방금 전화가 걸려왔다고 꼭 좀 잡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그 사기꾼이 눈앞에 있다면 패 죽이고 싶더군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아기 키우며 혼자 살아가는 돌싱녀에게 사기를 치다니,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의 끝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관심 없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에 현혹되었던 건 아닐까 스스로 반성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간에 위기에 빠질 뻔한 나를 이제 고작 3살 먹은 제 딸아이가 구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곤히 잠들어 있는 딸아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제 곁에서 웃고 있는 이 딸아이의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만 살겠다고요. 그것이 앞으로 남은 내 삶의 이유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각박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별의별 놈들이 남의 돈을 뜯어먹으려 한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도 조심하시고, 또 저처럼 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 접근해서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면 꼭 2번, 3번 신중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돌싱분들, 우리 이혼에 대해서 우리 잘못이라는 생각 이제 그만하기로 해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 한 걸음 더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웃으면서 항상 행복하시길 빕니다.